배경은 26세기입니다. 아주 먼 미래죠. 이동 중인 우주선 안에서 아이작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작게 화면을 띄워놓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금발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친구가 아이작, 모든 게 미안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긴 엉망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편지 같은 영상이에요. 그런 아이작에게 옆에 있는 여자가 걔가 네 여자친구 니콜이야? 엄청 보고 싶나 보네. 거의 다 왔으니까 곧 만날 거야. 그때 이야기 많이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의 이름은 켈리온이고요. 켈리오노는 같은 회사 소속의 우주선 이시무라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켈리오노가 속해 있는 CEC는 채굴 전문 회사예요. 그리고 이시무라호는 그 CEC가 가진 채굴 함선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려 10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우주 함선으로 이지스7이라는 행성에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시무라호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통신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그래서 사태를 파악하고 통신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서 켈리오노가 파견이 된 겁니다. 켈리오노 안에는 엔지니어인 아이작과 아까 그 여성 컴퓨터 전문가인 캔드라, 그리고 보안 담당 해먼드, 또 첸과 존스턴이라는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이지스7에 가까이 온 켈리오노가 드디어 이시무라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우주선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통신을 시도해보지만 아주 이상한 소리만 납니다. 저쪽 통신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착하고 나서 수리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킹 유도장치에 문제가 생겼는지 선체가 정말 심하게 흔들리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처를 잘해서 켈리오노는 무사히 이시무라호에 도킹합니다. 도킹에 성공하긴 했지만 되게 약간 불시착하듯이 했거든요. 선체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부서지고 막 코어 엔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시무라호를 도와주러 왔지만 되려 도움을 좀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킹할 때 그 존스턴이 발목을 다쳤거든요. 발목이 부러진 것 같대. 그래서 일단 걔를 남겨두고 나머지 4명이 이시무라호로 가기 위해서 켈리오노에서 내립니다. 이때 아이작이 좀 특이하게 생긴 수트를 챙겨 입고 내리는데 그 등 쪽에 투명한 관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계로 만든 척추가 수트에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리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시대에서 인간들이 이 리그를 착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연동되어서 뭐 체력 같은 것도 표시해주고 개인 인증도 하고 통신으로 생체 신호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챙겨 입고 착륙장에 내려서 입구 쪽으로 가는데 이시무라호에서 기척이 전혀 없어요. 아까 굉장히 큰 충돌과 함께 도킹을 했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잠겨있는 대기실 문을 컴퓨터 전문가인 캔드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안에 불도 완전히 꺼져 있었나 봐요. 들어가니까 그제야 막 깜빡이면서 내부에 불이 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막 바닥에 가방 막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허둥지둥 떠난 것처럼. 동력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작동을 하질 않고요. 근데 다행히 보안실 콘솔이 아직 작동하는 것 같아서 아이작이 그 콘솔을 조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보안실에 들어갑니다. 일단 콘솔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시무라 상태가 전반적으로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엔진, 선체, 트램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환기 시스템도 작동하고 엘리베이터도 뭐 불이 들어오고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요. 빨간 경고등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모든 문이 잠기면서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습니다. 격리를 시작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보안실 문도 잠겼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작은 그 보안실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동료들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 통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동료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 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나 봐요. 지금 소리 들었어? 이거 무슨 소리야? 막 그러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뭐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첸이 거기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데 첸의 뒤로 인간인지 괴물인지 너무 괴상하게 생긴 생명체가 이렇게 소리 없이 쓱 나타나더니 손이 되게 길쭉한 칼날처럼 생겼어요. 그 손으로 첸의 목을 냅다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커요. 좀 커요. 인간보다 한 1.23배? 그래서 첸은 이제 막 죽고 해먼드는 그 첸 찔러 죽이는 한테 막 총 쏘느라 정신없고 그런데 아이작은 지금 안에 갇혀서 무기도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반대쪽 문이 열려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이제 캔드라랑 해먼드도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도망가는 길에 그 괴물 같은 게 막 계속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피해가지고 한참 뛰어서 정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겨우 탑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서 안심하려던 찰나에 그 괴물 한 마리가 그 칼날 같은 손이라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막 들어오려고 해요. 하지만 철로 된 육중한 엘리베이터 문이 확 닫히면서 괴물은 이제 피를 튀기면서 절단돼서 죽고요.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도착했는데 정면에 문이 있고 그 너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살려줘. 내 몸을 찾아야 돼. 선체에 내 몸이 흩어져 있어.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방 한쪽에 플라즈마 커터라고 부르는 절단기 공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립해서 그걸로 잠금 장치를 끊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을 괴물이 덮쳐서 잔인하게 죽이고요. 그 괴물이 곧 아이작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작이 뭐 들고 있다? 플라즈마 커터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막 쏴요. 근데 얘가 죽질 않아. 잘라도? 그냥 살갗만 벗겨지고 죽질 않는데 아까 그 플라즈마 커터가 있던 쪽 벽에 Cut off their limbs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사지를 잘라라. 그래서 그 플라즈마 커터가 절단기잖아요. 선 형태로 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팔이랑 다리 쪽을 막 잘라주니까 그제야 괴물이 죽습니다. 아이작이 그대로 계속 이동해서 함선 내에서 이동하는 데 쓰이는 트램 정류장에 도착을 해요. 근데 마침 해먼드와 캔드라가 트램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서로가 무사한 걸 확인한 이 세 명이 이제 통신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대체 이 괴물들 뭐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는데 아이작이 말해요. 그 괴물들 중에 이시무라오 유니폼 입고 있는 애들도 있었다. 캔드라는 아니 그럼 그 괴물들이 승무원이라는 거냐? 말이 되냐? 뭐 이러고 해먼드는 일단은 함교로 가자고 해요.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이 타 있는 함선이잖아요. 함교 쪽에는 분명히 아직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함교로 가려면 트램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트램이 움직이질 않아요.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캔드라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고장난 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선로가 막혀있는 상태고 데이터보드도 타버린 상태라고 해요. 주인공의 숙명이죠. 그 모든 작업이 아이작이 있는 방향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작은 일단 고장난 트램을 치우기 위해서 선로 쪽으로 내려갑니다. 곳곳에 막 사람 시체 있고 핏자국 있고 난장판이에요. 근데 사람도 막 그냥 시체가 아니라 막 좀 몸이 이렇게 막 잘려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 팔도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장치를 발견하고 아이작이 그걸 떼어내서 본인의 손에 부착을 합니다. 그게 스테이시스 모듈이라는 장치인데 이걸 사용하면 그러니까 총처럼 딱 쏘면 그 특정 공간 안에 있는 사물이나 생명체의 움직임이 느려져요. 아마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 순간적으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눈앞에 그
고장 나가지고 엄청 빠르게 열렸다 닫혔다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시스를 사용해서 그 문이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통과합니다. 트램을 치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기계팔 같은 걸로 가서 이렇게 딱 짚고 빼야 되는데 다 좀 조금씩 다 고장이 나 있어. 그래서 자꾸 막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스테이시스를 사용해서 잠깐 잡고 있게 만들고 그 사이에 빨리 막 반대편 가서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는 사이에 또 막 사방에서 괴물 나와요. 그럼 또 막 열심히 쏘면서 그래서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진짜로 걔네들이 승무원의 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겨우 고장난 트램을 처리하고 그런데 데이터보드도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네. 캔드라가 여분 데이터보드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알려주고 이제 아이작이 보드를 가지러 이동을 합니다. 이시우무라오가 엉망진창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불도 잘 안 들어와. 어두워요. 잘 안 보여. 그리고 괴물들은 막 환풍구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환풍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막 시체도 있다고 했잖아요. 시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이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해요. 데이터보드를 무사히 가지러 가면 그쪽에 있던 그 이시무라호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남긴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로그도 있고 오디오 로그도 있고 해서 글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데 일단 그들도 아이작처럼 트램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쯤에 막 이시무라호 여기저기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들이 남긴 통신 중에 좀 이상한 내용도 있습니다. 동료 누가 뭐 이상한 환영을 받다 하더라. 근데 나도 아침에 죽은 아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어.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힘들게 멀리 돌아가지고 데이터보드 가져와서 설치하면 드디어 시스템 리부트가 되고 트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작이 있는 곳은 컨트롤을 하는 쪽이고 해먼드랑 캔드라가 있는 쪽이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트램은 해먼드랑 캔드라만 탈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함교로 이동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함교 갈 테니까 너는 켈리온으로 돌아가서 일단 켈리온으로 수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아이작은 켈리온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대장이에요? 해먼드가 거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캔드라가 해먼드를 엄청 못마땅해 해가지고 너무 불필요하게 좀 적대적으로 굴어서 좀 둘이 되게 티격태격해요. 이제 아이작이 돌아가서 이제 존스턴한테 너 뭐 못 봤어? 여기 지금 이상한 괴물들이 있어. 우리 빨리 이거 고쳐서 도망가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괴물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코어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켈리오노가 폭발합니다.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기계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럼 안에 타고 있던 사람. 빠져나왔겠지. 존스턴은 죽었어요. 아 그래요? 존스턴은 죽고 어허. 아이작은 이렇게 약간 튕겨 나오면서 살긴 했는데 켈리오노 없어져 버렸어. 그거 타고 집에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첸 존스턴은 죽었고 이제 아이작 해먼드 캔드라는 꼼짝없이 이시무라호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함교에 도착한 해먼드에게서 통신이 옵니다. 여기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시무라호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아이작의 여자친구 니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임이 너무너무 유명한 정말 유명한 초명작 게임 데드 스페이스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아 진짜 너무 유명한 건데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다.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이 데드 스페이스는 2008년에 발매돼서 정말 빅히트를 친 게임사의 한 획을 그은 게임입니다. 장르는요? SF 서바이벌 호러. 거의 이 장르의 대명사 같은 작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게임계 문과 대표로 앨런 웨이크 이야기 했잖아요. 데드 스페이스 주인공 아이작은 게임계의 이과 대표로 유명합니다. 게임의 이과야 뭐 수두룩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작이 더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직업 자체가 대놓고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아이작이 여기 올 때 뭐 괴물이 있다거나 그런 걸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수리하러 온 공돌이잖아요. 총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무기로 사용했던 것도 플라즈마 커터, 절단기, 공구잖아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하는데 펄스 라이플 같은 총기류가 하나 껴있긴 하지만 대체로 막 원반형 톱, 토치, 화염 방사기, 암석 발파용 중력자 가속기, 광물 파쇄용 컨택트빔 막 이런 다 채굴 전문 함선에 있을 법한 공구들이고요. 이걸 이제 아이작이 이동 중에 하나씩 주워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게임계 이과하면 아이작을 좀 대표로 꼽고요. 이름도 아이작이네요. 그렇죠. 아이작 뉴턴. 이런 괴물이나 좀비가 나오는 게임들이 대체로 머리, 미간을 맞춰야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데드 스페이스는 특이하게도 팔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공구들의 어떤 특성이 거기 좀 부합을 하는 편이죠. 기본 무기인 플라즈마 커터가 이렇게 선으로 발사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로로 쓸지 세로로 쓸지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종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발 자를 때는 가로로 하고 팔 자를 때는 세로로 쏘고 하는 게 좋겠죠. 얘네들이 막 다가올 때 일단 가까이 오는 걸 저지해야 돼요. 얘네는 좀만 가까워지면 진짜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 다리부터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 없는 상태에서 팔로 기어서 막 오는데 그때 막 팔을 또 빨리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형 괴물들 말고도 되게 조그맣고 약간 촉수 같은 게 달려있는데 그 촉수에서 뭘 슉슉 쏴가지고 되게 아픈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그냥 쏘면 안 죽어요. 촉수를 잘라줘야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등 쪽으로 척추 라인을 따라서 리그라는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통신이 연동되면은 빛이 쭉 들어오는데 그게 체력바죠. 이게 이제 체력이 닿을 때마다 칸 수가 줄어들고 막 노란색 됐다 이제 진짜 위험하면 빨간색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작에 남은 체력을 알 수 있고 또 그 옆에 조그만 게이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스테이시스를 지금 몇 번 쓸 수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작이 무기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무기 자체에 남은 탄약수가 그 본체에 좀 자연스럽게 홀로그램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정보창이 없습니다. 그 HUD라고 부르는 막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인벤에 뭐 있는지 들고 있는 총이 뭔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예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화면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몰입을 방해하는 면도 있어서 요새 나오는 게임들은 뭐 이동 중에는 그 정보창이 사라졌다가 뭐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온다거나 그런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2008년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거였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게임 안에 필요한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 되게 좀 신선한 거였어요. 이렇게 되게 특징이 많은 명작 게임인데 이걸 개발한 곳이 EA 산하에 있는 비서럴 게임즈라는 곳이에요.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고 예전에 이걸 발매했을 당시에는 좀 다른 이름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원래 우주선이 등장하는 SF 게임을 개발하던 중에 2005년에 바이오하자드 4가 발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하자드 4가 이것도 우주 명작이야. 그건 들어봤어요. 그렇지. 바이오하자드는 시리즈잖아요. 근데 그 3편까지는 그냥 액션 게임 이렇게 딱 탑뷰로 보이는 시점이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 바이오하자드 4에서 갑자기 시스템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살짝 뒷모습에 따라다니는 숄더뷰 TPS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그 시리즈의 어떤 공통된 특성을 완전히 뒤집는 되게 과감한 선택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 게임이 잘 나오면서 이 개발진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숄더뷰 TPS 같은 거를 데드 스페이스에서도 차용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저는 사실 뭐 스토리 설정도 되게 많은 부분 따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경은 완전히 다르긴 하죠. 이제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지구고 여기는 우주고 해서 좀 디테일한 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해보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좀 체감이 됩니다.
여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2008년에 발매가 됐는데 발매가 막 됐을 때는 EA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크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 아시겠지만 좀 고어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고어하고 수위가 높아가지고 좀 심의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입소문을 타서 호러 서바이벌 명작으로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진짜 큰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2편, 3편 나오고 애니메이션 나오고 소설 나오고 막 모바일 게임 나오고 진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게임이 성공한 만큼 EA에서 적극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결과가 좀 좋지 않았어요. 2편은 좀 그저 그런 평작으로 나오고 3편은 완전 망해가지고 아이코.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데드 스페이스는 이런 게 아니다. EA가 다 망쳤다. EA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좀 한동안 잠잠해졌던 시리즈인데 1편 2 리메이크로 출시돼서 제가 팟캐에서 언제 소개하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번에 우주 주제에 제안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과 하자는 것도 이 작품이었습니까? 맞아요. 이과도 이 작품을 좀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였어요. 저는 원작을 2008년에 바로 하지는 못하고 2010년, 11년 이때 플스3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쉽게도 플스 암흑기여가지고 이때 나오는 게임들이 한글화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영어로 했어요? 네, 그냥 영어로 했어요. 근데도 너무 재밌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초반에 이레인과 떨어지고 아이작이 혼자 다니는데 그 뭔가 고립되어 있는 공포 이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일단 우주선이잖아요. 소리도 무서워요. 데드 스페이스 해본 사람들이 막 헤드폰 끼고 하세요. 이런 말들 자주 왜 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없는 텅 빈 우주선이지만 막 이상한 소리, 뭐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거 조금씩 울리고 내 발소리, 등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어디선가 뭐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 막 들리다가 갑자기 아까 격리 모드 발동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그 빨간 그 조명만 막 돌아가면서 오염물질이 감지되어 격리합니다. 문 다 잠기고 그럼 졸라 무서운 것이에요. 너무 깜깜하고 그 네크로모포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막 앞에 있는 애 죽이고 있는데 뒤에서 다가오고 그리고 총알이 부족하고 엄청 긴장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다 잡고 나서 갑자기 딱 격리 해제되고 불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항상 리마스터나 리메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메이크 발표가 나고 엄청 기대하다가 이제 올해 1월에 딱 공개가 됐는데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리메이크다. 원작을 뛰어넘는 명작이다. 막 그래요? 평이 진짜 너무 좋았어.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네. 근데 막상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잖아요. 리마스터가 아니라 리메이크 때문에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게임의 막 핵심적인 부분들이나 유저들이 되게 좋아했던 부분들은 거의 안 건드리고 대신 대사나 뭐 모션, 무기 디테일 이런 거 조금씩 바뀌고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스토리 개연성을 더 높이고 원작에 있었던 구멍들을 되게 메꾸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 아이작이 말을 합니다. 사실 원작의 아이작은 1편에서는 말을 일절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원래 많은 게임들에서 주인공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과묵한 주인공이라고 해서 약간 암묵적인 룰 또는 뭐 클리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완전 다른 장르지만 괴온의 왕자님 아바마마는 말 졸라 하지만 왕자님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블러드본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대체로 다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유저의 감정이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디테일한 설정이 안 드러나는 게 좋기도 하고
주인공이 말 많이 하면 약간 매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성우 한 명을 더 쓰지 못했다고도 하는데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 원작도 아이작이 이런 전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주인공이었는데 이게 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 의견 없이 막 시키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꼭두각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게 꼭두각시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사라진 연인을 찾으면서 말없이 뚝딱뚝딱 항상 묻히고 조용히 네크로모프의 사지를 절단하는 되게 묵묵히 할 일 하는 그런 주인공 이미지여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 취향의 어떤 남자 주인공을 상상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거죠. 몰입해서. 근데 갑자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발사도 막 다짜고짜 그냥 성우 넣은 건 아니고 원래 이제 2편, 3편에서 아이작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맡았던 성우를 그대로 기용하고 대사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걸로 해서 좀 원작 느낌을 해치지 않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뭔가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창부터 좀 탐탁치 않은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플레이 하는데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초반에 뭐 불시착 카드 도킹하는 뭐 그런 부분의 디테일이나 우주선 내부 다 원작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원작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호러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되게 초반에 나오는 엄청 긴장되고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 리메이크에서는 너무 밋밋한 거예요. 왜죠? 왜 달라졌는데? 아니 그걸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대로인데. 비슷한데 그 느낌이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엔딩 보고 나서 2008년도 버전도 깔아서 다시 해봤어. 진짜? 근데 확실히 막 되게 엉성하고 그래도 2008년도 버전이 좀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엔딩 볼 때까지 되게 슬렁슬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엄청 생각을 했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알고 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진짜 게임을 좀 못 만들었나 이게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난이도 때문이다. 제가 쉬운 난이도로 했거든요. 난이도가 5가지 있어요. 진짜 쭉쭉 진행하면서 스토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쉬움, 보통,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불가능은 얼마나 어려운 거야? 불가능이 그 뭐 데미지 설정이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랑 같은데 저장을 딱 하나 슬롯에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쉬움으로 했는데 근데 쉬움도 완전 쉬움은 아니에요. 이게 이 게임의 특징이 항상 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이시스 모듈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나중에 키네시스 모듈이라는 것도 얻는데 키네시스 모듈은 약간 염력처럼 뭐 멀리 있는 걸 땡겨와서 움직일 수 있다거나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폭발물이나 지형지물을 좀 이용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기로만 싸우면 이거 100% 무조건 탄이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막 순발력도 필요하고 지형짐을 빠르게 파악해야 되고 머리를 좀 써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작도 원래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쉬움으로 하면 그냥 막 탄도 넘치게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시스나 키네시스 잘 안 쓰고 싸우다 보니까 후반부에 탄 부족해지고 근데 그래도 쉬운 모드는 쉬운 모드니까 적이 잘 죽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제가 쉬운 모드로 할 때 엔딩 볼 때까지 죽은 게 한 2번? 그냥 그것도 구급상자가 없어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에서 한 2번 죽은 게 다죠. 진짜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 2회차를 노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좀 다시 재밌어지더라고요. 적당히 긴장감도 생기고 그리고 1회차 때는 그냥 막 하라는 대로 미션만 하기 바빴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디테일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왜 여기로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더 알고 보니까
그제서야 또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작을 해봤다고는 해도 10년도 더 됐고 영어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리메이크 할 때 되게 어정쩡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완전 처음도 아니고 흐름을 대충 알긴 아는데 또 제대로 아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뭔가 되게 어정쩡한 상태로 할 때 오히려 재미가 없었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회차를 반복하니까 더 몰입이 되고 뭐 좀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역시 영화든 책이든 게임이든 반복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어쩌면 스토리의 스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고 하니까 더 재밌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튼 명작은 명작이구나 막 인정한다 막 이러면서 게임을 했지만 그래도 또 냉정하게 보면 이거 옛날 게임이잖아요. 네. 네. 게임적으로 좀 진행이 올드해요. 옛날 게임 스타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거 해야 돼서 저거 고치고 근데 저거 고쳤더니 이게 문제고 그래서 또 돌아가서 뭐 고치고 또 이동하고 근데 또 뭐 필요하다 그래서 또 왔던 길 막 다시 가고 뭔가 그 밑빠진 독이 하나 있고 이 두꺼비로 막았다가 저 두꺼비로 막았다가 막 계속 돌려먹는 느낌? 요새 게임은 안 그렇습니까? 요새 게임은 진짜 이런 것도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지루하지 않고 되게 계속 뭔가 상황적인 설정도 막 추가하고 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좀 덜해요. 확실히 요새 게임들은 진짜 좀 진일보 해가지고 옛날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옛날 게임은 옛날 게임이구나 싶기도 하고 스토리도 좀 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멈췄던 부분에서 스토리를 좀 더 풀어볼게요. 주인공 일행이 타고 왔던 켈리오너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든 이시무라오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요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봤더니 선장의 코드가 필요하다고 해요. 캔드라가 접속해서 선장의 위치를 막 추적을 해보니까 의료실에 있다고 나오는데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선장조차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장의 코드는 필요하니까 아이작이 가서 그 선장의 리그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때 해먼드랑 캔드라가 있는 곳에서 이제 괴물이 나타나고 통신이 좀 잠깐 끊겨요. 이제 걱정되긴 하지만 선장 리그 찾아야 되니까 막 가요. 근데 막 괴물도 나오고 또 영화실은 누가 인위적으로 막 막아놨어. 그래서 폭파 장치를 써가지고 그걸 뚫고 또 지나가고 막 해서 선장의 시체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 막아놓은 걸 뚫어놓으면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 않을까? 막아놓은 데는 이해가 있을 그치. 텐데 이유가 있지. 그리고 선장이 있는 곳으로 막 갈 때 계속 이제 막 시체랑 피가 흥건한 함선 내부를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종종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 근데 대체로 공격을 당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거나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자살하고 막 그래요. 이 게임 할 때 딱 시작할 때 잔인한 묘사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뭐 사지 절단하고 시체 훼손되고 내장 튀어나오고 막 이런 잔인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막 칼로 목을 그어서 자살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영안실에 누워있던 선장의 시체를 발견하고 등짝에서 이제 리그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되게 큰 가오리처럼 생긴 괴물이 막 나타나서 선장의 시체에 달려들어서 머리를 찔러요. 이게 약간 뿔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선장의 시체가 아이작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괴물처럼 변하는 겁니다. 데드 스페이스의 괴물들은 네크로모프라고 불러요. 어떤 박사 한 명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데 네크로맨서라는 단어는 게임 좀 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시체 부활자 이런 건데 네크로가 죽은 것들을 뜻하는 거고 모프는 이제 변형되는 거 이런 건데 그래서 죽은 것들이 변한 거 시체가 변한 것 이런 뜻이죠. 괴물들이 괜히 이시무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죽은 이시무라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한 겁니다. 괴물이 된 선장도 처리하고 이제 계속 함선 곳곳 돌아다니면서 막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텍스트 로그도 있고 오디오 로그도 있고 가끔 이렇게 보안 영상 녹화된 게 있어서 홀로그램이 재생되기도 하는데 이제 니콜에게 있었던 일이나 뭐 이시무라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돼요. 그 로그들에 따르면
이지스 세븐 행성의 채굴 작업은 처음에는 뭐 문제 없었죠. 근데 위에 함선이 있고 아래는 광부들이 좀 콜로니를 형성해 놓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콜로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환각,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신이상 증상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문제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행성에서 어느 날 광부들이 레드마커라고 불리우는 요렇게 생긴 외계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마커가 낯선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 지구에서 이미 발견된 적이 있는 마커예요. 이거는 이 데드 스페이스 편에서 나오진 않고 이제 다른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구조물이 약간 자체 재생 능력 같은 게 있고 그 외곽에, 그러니까 표면에 DNA 같은 게 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계에서 온 이 마커 때문에 인류가 생겼다. 그리고 인류가 생기기 전에 살고 있었던 공룡들이 요거 때문에 멸망했다. 막 그런 설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커는 까만색이고 지구에 있는데 여기서 같은 모양의 빨간색 마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커를 숭배하는 유니톨로지라는 종교단체가 있거든요. 유니톨로지잖아요. 항상 합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막 이걸 모토로 삼는 되게 세력이 큰 종교단체인데 사실 사이비 느낌이 되게 강해요. 실제로 한번 이 종교에 발을 들이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니콜 같은 경우에, 니콜은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톨로지에서 나오려는 사람을 좀 상담하면서 돕는 그런 것도 했어요. 아이작이랑 니콜이 만난 것도 아이작의 어머니가 그 종교에 빠져서 가정 파탄이 좀 날 법한 상황에서 니콜이 그 어머니를 상담해 주면서 아이작이랑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마커가 지금 이 이지스 세븐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너무 수상하게도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게 이시무라오의 유니톨로지 신자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타고 있었어요. 의도적이었군요. 특히 이제 다른 그 텍스트 로그, 다른 승무원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시무라오가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고위급 간부들이 유니톨로지 신자들로 좀 바뀌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커가 디멘시아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환각 보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막 이런 정신 이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콜로니에 있던 사람들의 이상 증세가 마커랑 관련이 있었던 게 틀림없고, 그런데 이 마커를 행성에서 드러내서 함선으로 가져온 후에 이제 일이 점점 더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막 이상해지는 와중에 마커 운반을 두고 내부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선장이 사고로 사망을 해요. 선장이 사망하는 거는 사실 함선에서는 너무 큰 일이잖아요. 다들 엄청 충격받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해하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환풍구 사이로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났지? 마코가 뭐 가습기처럼 뿜어내나? 아니요, 그게 이제 또 그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커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좀 이제 또 행성에 있던 걸 좀 뭔가를 행성에서 좀, 탄 거예요. 옮겨탄 깨우기도 거예요.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이시무라오가 빠르게 완전히 무너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시무라오가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얘는 채굴선이어서 막 자원 같은 거 엄청 무거운 걸 달고 있거든요. 이제 이지스 세븐 행성을 향해서 천천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더 가까워지면 추락하고 다 죽겠죠. 아이작이 어떻게든 이시무라오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드디어 니콜을 만납니다. 살아있었어요. 니콜이 살아있었어. 근데 통로 같은 걸 사이에 두고 만난 거여가지고 접촉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대화만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는데 니콜이 너무 수상하게 우리 하나가 되자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아하. 윤이 톨로지.
그리고 아이작이 함선 안에 있는 이 문제의 마커를 다시 이지스 7 행성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이작이 성공할 수 있을지, 니콜과 다시 재회할지. 하지만 여기서 강력 스포를 하자면 이 게임이 12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챕터 제목에 첫 알파벳을 나열을 하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미국판 세로 드립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은 니콜 is dead입니다. 근데 이 데드 스페이스 스토리가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 취향에 좀 안 맞아 막 이랬던 게 저는 사이비 종교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미친 과학자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정부의 음모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여기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 아니 난 정부의 음모랑 미친 과학자까진 괜찮아. 사이비 종교가 싫어. 그래 나는 미친 과학자도 너무 싫어. 그 한 명이 막 다 망가뜨리는 그런 설정 있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는 왜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광기로 다 몰아가면 되니까 너무 쉬운 설정. 그치. 사실 방금 말한 세 개 다 엄청 쉬운 설정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예전에 영어로 플레이하면서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 못해서 더 재밌었던 게 아닌가.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불호 요소들이 있기는 해도 게임으로서는 훌륭한 작품인 거는 틀림없어요. 기본적으로 우주선 아니긴 하지만 우주라는 주제에 맞게 우주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 막 산소 부족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막 소행성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우주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션이 반복되는 느낌이라 제가 다 좀 단조롭다, 옛날 스타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또 그때그때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디멘시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작이나 해먼드, 캔드라도 결국 조금씩 마커의 영향을 받는 게 느껴져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자꾸 캔드라도 지금 자꾸 문 앞에 죽은 동생이 서 있다 막 이런 통신을 한다거나 해먼드도 첸이라는 조종사 초반에 죽었잖아요. 네. 첸이 왔어.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과연 끝까지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요. 주인공은 안 봐요? 주인공도 니콜이 디멘시아야? 그러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아까 이제 막 3편 개판으로 내놓고 시리즈 말아먹었다고 욕을 대차게 먹었던 EA에서 이번 리메이크를 너무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린 프랜차이즈에 이제 다시 숨을 풀어넣은 반면 작년 말에 발매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데드 스페이스의 원작 개발진이 참여를 해가지고 데드 스페이스의 정신적 후속작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진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게임이 있는데 이거 완전 망했거든요. 너무 망해가지고 대표랑 막 제작자 사임하고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배그를 만들었던 크래프톤이 있잖아요. 네. 크래프톤의 사나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고 크래프톤이 직접 유통을 했는데 크래프톤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신박했군. 너무 기대를 모았다가 완전 그러니까 대형작이었거든요. 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건데 망해가지고 이 둘이 이렇게 정반대되는 행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리메이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엔딩도 좀 자연스럽게 2편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편도 리메이크 되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2편 원작은 하다 말아가지고 2편도 한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1편은 그래도 재밌어서 막 했는데 2편은 좀 몰입이 안 돼서 제가 중간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3편은 하도 평이 안 좋아서 안 하고 그래서 2편은 리메이크가 나오면 꼭 다시 해보고 싶고 재미있으면 그때 또 들고 와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지면서 뭐 프리퀄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이야기가 진짜 방대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리메이크를 또 하게 되면 그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데드 스페이스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 바이오하자드 4 이것도 올해 리메이크 돼서 나왔거든요. 요것도 저 이미 구매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들고 오겠습니다. 게임업계 불황이야? 이렇게 리메이크만 해. 아, 리메이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게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이나 책은 나중에 봐도 괜찮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은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픽이나 이런 거. 너무 그래픽 같은 거에서 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리메이크 작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가져와서 하나씩 그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 이건 이거는, 기본이다. 게임 비유 상식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네. 이어지는 65화 3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